네,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의자부터 전문 심리위원까지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경찰 등등 여러 피해자, 형사 절차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를 개관을 했습니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소 제기에 따라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되며, 공판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상소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각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관을 일장을 마치고 제2장부터 수사 파트부터 다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번 강의 시간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가 제2장에서 다루는 건데요. 먼저 수사의 의의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의 유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판례가 99년도에 선고된 98도 3329 판결입니다. 130번을 보시면 수사란 즉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수사의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 단속. 왜 저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제한 속도를 위반해서 진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무인 장비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차량 단속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냐가 쟁점이 됐는데, 판례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긴급하게 증거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요건들이 나중에 이게 지금 범행 현장의 과속 운전이라고 하는 범행 현장의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법을 공부할 때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그때도 이 판례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현장 사진이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논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수사의 개념을 명백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판례인 동시에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수사는 주로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해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소 제기 후의 수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공소 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의 종결 앞부분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과정을
전체로서의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위치시키고 수사 절차에서 등장하는 활동 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이냐, 이걸 규명하기 위한 논의를 수사 구조론이라고 한다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사는 내사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수사와 구별해서 아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단순히 혐의가 있나 없냐를 조사하는 활동,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조사하는 과정을 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들은 내사와 수사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천도 2968 판결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135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사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해서 다툼이 또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3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38. 피고인이 공소 외인으로 하여금 장차 정부 임명직 자리와 같은 좋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통하여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4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천도 2968 판결을 소개해 놓은 많은 책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다시 판례 공부 요령에 대한 것인데요. 135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설명이 안 될 것이고, 136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아마 소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3점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소개가 안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판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면, 이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은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던 것인데, 물론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수사와 내사의 구별과 관련해서 쟁점 4점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 공부의 문제점들이 이와 같이 연속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례를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서만 결론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가 되고 시험 출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판례 공부를 충실하게 한다면 좀 더 법 공부가 재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논점은 139에 있습니다. 그래서 139를 읽어보면,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제2조 내지 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 인지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인지서라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서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친 때 볼 것이지만, 범죄 인지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개념, 즉 형식적으로 사건 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 수리하는 절차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뒤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가 위법하다면 그 수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 자체가 증거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위법한 수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따른 이런 법리를 설치했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등장은 하지 않지만 법리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수사를 개시하였다면, 실질적인 개념에 그 인지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인지 절차 전이라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네, 요 2000도 2968 판결을 설명하면서도 판례 공부의 요령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중요 판례 그리고 기본이 되는 판례를 정리해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실력이 쌓여서 어떤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에도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력이 쌓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근차근 중요한 판례, 기본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15 68 결정은요,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 종결 처리를 하자 이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역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 재정 신청일 텐데, 재정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소사건이나, 지금은 모든 고소사건, 또 특정 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 고발인과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90년대 초에는 형법 123조와 125조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재정 신청인 것이죠.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다음에 내사 종결 처리를 했을 때 과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처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판례가 143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사의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르죠. 또 재항고인의 진정 내용은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즉 수사의 결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형사 절차의 개관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사건 처리하는 방법에는, 그렇죠, 기소하고 불기소가 있고 송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기소, 불기소 중에 이 불기소를 말하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와 내사를 거쳐서 내사 종결을 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정 신청을 내사 사건 종결 처리는 할 수 없다. 즉 수사와 내사는 다르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얘기가 89헌마 277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등장합니다.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 사건의 종결 처리는 진정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이 다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을 했더라도 다시 고소의 권한이 있으면 고소권이 있으면 고소, 고발, 제3자 같은 고발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왜? 진정사건에 대해서 내사종결 처리를 했을 때는 고소, 고발이라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965 18 결정을 보겠습니다. 헌법규주문을 먼저 얘기하면서 내사자에게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개념에 대해서 봤죠. 내사를 받는 사람은 피내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용의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이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 수사와 내사가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피의자와 피내사자의 이것도 구별이 되느냐에 대한 판례인데요. 145번에서 보면 헌법 10조는 일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12조 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 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헌법 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법 30조 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조력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146에 보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그렇죠?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공부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의나 승낙을 얻은 그런 동행을 말하는 거죠. 수사관서 같은 데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역시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내사가 구별되긴 하지만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같은 경우에는 145번에서 살펴봤던 이런 법리적 근거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고인, 피의자, 피내사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접견 교통권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법령의 제한이 없다면 접견 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7번의 법리도 나중에 접견 교통권에 제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사와 내사의 구별을 통해서 수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음은 수사의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수사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공판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수사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수사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소송 조건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으면 공판 절차를 개시해서 안 되고 그 공판 절차 진행해서 실체 재판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49로 넘어가서 수사의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것,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수사가 상당할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범죄 혐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현행법 195조는 검사의 수사해가지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수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수사한다로 변경을 했지요. 수사권 축소가 되면서요. 한편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혐의라는 것은 주관적 혐의,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하지만 그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여야지 막연하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의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2번을 보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조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제3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데 221조 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 제3자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요구를 출석해서 진술을 듣고 작성하는 서면이 피의자 신문조서라면은 참고인의 출석을 듣고 듣는 조서, 듣고 작성하는 조서를 진술 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5조는 첫째 시간에 215조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것이 공소 제기 전이냐 공소 제기 후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에 의해야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파본 판사로부터 215조에 의해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아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를 설명하면서 215조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필요한 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158번에 보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조세범이나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중에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친고죄 고소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친고죄나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런 고소나 고발이 없는 경우에 과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전면 허용할 수 있다. 안 된다.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제한적 허용서를 취하는 경우에도 임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소고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나 고발이 없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도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을 보게 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 조건이다. 여기서는 불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수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소추 조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수사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장차 고소, 고발이 없으리라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되죠.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였는데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것이 작성됐다는 건 수사를 했다는 얘기죠.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증거법을 공부하시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지요. 증거 능력이 없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2008도 7724 판결에서도 보면 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곧 똑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있죠.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서무수정 등의 고발이 있어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런 고발권 없이 일반 사법경찰관리인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전속적 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고발 없이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판례이고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요. 170번에서 보는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도 친고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금은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2012년 18일에 친고죄 규정인 306조가 삭제됨으로써 형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비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친고죄와 친고죄냐 비친고죄냐 하는 것은 수사의 조건 측면에서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강의에서 수사의 조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상당성부터 살펴보도록